느바라디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제 옆에 또 희찬씨 나와 계십니다.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 이희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빅3 중에 한 명 뭐 스스로 빅3라고 부르긴 좀 민망한데 빅3의 리딩가드. 리딩가드의 부재 속에 맞아. 이렇게 또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 봉호 씨가 업무 스케줄, 개인 업무 스케줄 때문에 오늘 참여를 못하게 되죠. 사실은 원래는 참여를 할 수 있고 저희 네. 오늘 3인 완전체로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또 오전에 지금 중계를 하고 좀 그쵸. 오는 스케줄이 있었고 봉호 씨는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돼서 좀 빨리 가보셔야 돼서 그냥 오늘은 저희 둘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채워보시죠. 네, 근데 뭐 저희가 경험이 없진 않잖아요. 그쵸. 네, 저도 봉호 둘이 씨 해본 적 있고. 한번 휴가 가셨을 때 저희 둘이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여행 갔을 때 줌으로. 맞아요. 네, 그랬던 적이 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또 없을 때도 해봤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이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4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인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많은 시리즈들이 이제 후반기로 그쵸.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포틀랜드와 샌안토니오의 경기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대로라면 샌안토니오는 이길 것 같거든요. 예, 4대1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따가 그 결과까지 좀 반영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8개 1라운드 시리즈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이제 좀 큰 뉴스가 있었죠. 아담 실버 총재가 이제 이 탱킹 방지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30개 구단과의 이 논의 끝에 탱킹 방지법을 발표를 했고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실 일주일 아니죠? 저요? 네. 네. 저희 그 저번 주에 라이브 하고 술방하고 입중계 했잖아요. 그렇죠. 저 그 봉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그때 감기에 걸려서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약간 나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건 아닌데 이제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이번 주 영상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쩐지 무리하더라. 저는 진짜 보면서 아니 가능한가? 저희 이렇게 네. 라이브하고 밤에 새벽 4시까지 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입중계하고 안 되죠. 그리고 또 일요일에 저 KCC 정관장 경기도 직관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농구부 대회도 시작해가지고 저 어제 대회도 뛰고 왔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젊은 놈 있고 그렇게 돌아다녔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이번 학기가 제 그 마지막 불꽃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건 또 희찬 씨 자유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후회하지 마세요. 네, 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제가 다 겪어봤어요. 저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다 이렇게 변합니다. 네, 하긴 뭐 에너지 있을 때 다 쏟아내는 거 좋긴 하죠. 네, 저는 뭐 똑같이 보냈고 저는 이제 그 KBL 플레이오프 그리고 WKBL 챔피언 결정전 막 취재 다니고 그러고 또 왔습니다. 오늘 또 중계를 하고 왔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래도 저희 느바라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또 그 두 분이 이제 맘바와 함께 라이브를 2번을 더 하면서 시청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슈퍼챗이 아주 잘 하셨어요. 위력을 느꼈습니다. 네, 정말 이 큰 손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맞아요. 역시 맘바가 그쵸. 물주야 맘바가. 호응을 확실히 유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또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NBA 사무국이 이제 만든 이 탱킹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탱킹 방지법의 좀 핵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강등존의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 시즌 성적 기준으로 최하위 세 팀은 오히려 로터리 픽 확률이 줄어들게 만드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 일단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위 3개 팀이 당첨 확률이 5.4%고 하위 4에서 12팀이 오히려 당첨 확률이 8.1%. 이러다 보면은 진짜 이번 시즌처럼 그 못하는 팀들끼리 억지로 지려고 애를 쓰진 않겠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이게 27년부터 29년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년 동안 돌리면서 이게 괜찮은 방법인가 테스트를 해보는 시기가 아닐까. 이게 괜찮으면 계속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만약에 괜찮은데 약간의 이제 허점이 있다면 수정 보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방금 핵심적인 부분 강등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로터리 팀이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플레잉 토너먼트에 진출한 두 팀도 이제 로터리 확률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쵸. 각 컨퍼런스에서 한 개씩이죠. 그렇게 얻게 되고, 그리고 지금 강등존에 들어간 팀들의 어떤 1픽 확률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 정규 시즌 뒤에서 4등에서 10등까지의 어떤 팀들의 로터리 어떤 확률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렇게 이제 추첨을 하게 되면서 1순위를 2년 연속 얻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3년 연속 5순위인의 픽을 얻는 것이 또 불가능해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탱킹. 과거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거의 4, 5년을 탱킹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최상급 픽을 얻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장기간의 탱킹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 팀이 더 이상 12에서 15순위 지명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아까 그 강등 구역에 있는 3개의 팀은 2개의 추첨권, 그러니까 5.4%의 확률이지만 또 12순위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근데 이 룰 변화의 가장 큰 그 중요한 점 2가지는 결국 억지로 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억지로 그 꼴찌를 하려고 애쓰는 꼴이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반감을 샀잖아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탱킹하지 마라.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이게 과연 또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모르겠지만 의도 자체는 되게 이제 그렇죠. 납득할 만한 그런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참 참신하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렇게 되면 로터리 픽 확률을 높이려면 최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최하위 3등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28위, 29위, 30위에 있는 팀들은 더 이기려고 맞아요. 애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하위권 팀들끼리의 이 경기, 물론 이게 이 확률을 서로 바꾸는 정도라서 뭐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 최상위 픽을 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 어떤 경쟁입니다만, 어쨌든 확률을 더 원한다면 사실 28위 팀 입장에서는 정규 시즌 막판에 27위 팀을 역전하는 게 그래도 맞아요. 나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하위 팀들의 어떤 시즌 포기, 그리고 뻔한 경기 결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뭐 향후에 상황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플레인 팀 9번, 10번 시드 팀도 추천권 2개를 받아서 5.4%를 받는다는 게 마지막 그 플레인 경쟁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시즌 그러니까 그 동부의 경우 이제 뭐 5, 6, 7, 8, 9, 10등 요 안에서 어떻게 되지? 이건 재밌었지만 사실 그 밑에 팀들이 너무 빨리 결정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룰이 적용이 된다면 그 못하는 팀들이 9등, 10등까지는 가려고라도 계속 애를 쓰면서 오히려 9, 10, 11, 12 뭐 요 정도의 경쟁은 좀 치열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또 이 하위권 팀들끼리의 경쟁도 볼 수 있게끔 끝까지 긴장감을 최대한 많은 경기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서 기존 제도 하에서는 사실 로터리 팀 숫자 자체도 좀 제한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9위, 10위 플레인 토너먼트 나간 팀들이 이제 볼을 얻는다는 건 이제 1픽 확률을 다 얻는다기보다는 그 밑으로 더 뭐랄까요? 밑으로라기보다는 드래프트 픽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정리를 나중에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 저희 뭐 플레이오프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동부부터. 오히려 요즘엔 동부가 재밌어서 동부가 더 치열합니다. 사실 서부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동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셋이 나오기 직전의 시리즈입니다. 디트로이트와 올랜도의 시리즈가 끝으로 향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시리즈를 여유있게 리드하고 있는 팀은 8번 시드 올랜도입니다.
자,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이 시리즈 짚었을 때 이제 1승 1패였던 걸로 기억을 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디트로이트가 2차전 이겼음에도 1차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너무 불안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올랜도가 홈에서 열린 2연전을 다 잡아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제 예상이 틀린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래도 한 4대2로 디트로이트가 잡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일단 생각보다 공격이 너무나 단조롭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커닝햄 몰빵은 모두가 예상을 했어요. 다만 이번 정규 시즌에 잘해줬던 그 데니스 젠킨스가 너무 활약을 못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활약을 못한다는 게 커닝햄이 쉴 시간을 못 벌어준다는 것도 있지만 커닝햄과 같이 뛸 때 오픈 3점마저도 잘 못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닝햄이 3경기 동안 턴오버가 24개입니다. 이거 거의 그 더블팀 당하는 케빈 듀란트급 턴오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 팀의 최고의 슈터인 덩컨 로빈슨도 올랜도가 덩컨 로빈슨이 핀타운 스크린 받고 3점 쏠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양한 패턴들이 딱히 없다 보니까 3점 슛을 바로 못 올라가게 견제를 당하면 결국 그 안쪽으로 원드리블을 쳐서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진입을 했을 때 리머텍 옵션이 없다 보니까 결국 공을 잡고 빼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결국 4차전에 이 선수가 3점 6개 던져서 1개밖에 못 넣었거든요. 여기서 안 터져주다 보니까 결국 디트로이트의 코스는 계속 좁아지고 결국 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케이드 커닝햄 그리고 토바이어스 해리스의 파생 없는 2점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어사르 탐슨은 역시 플레이오프 같은 무대에서는 득점을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3차전에는 놀랍게도 올랜도의 3점이 터졌어요. 33개 던져서 15개 45.5%의 확률로 넣어줬거든요. 이때 데스먼드 베인이 9개 던져서 7개 넣었고 4차전에도 10개 던져서 5개 넣었어요. 그러니까 베인의 활약이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팀 다 공격은 저는 전체 시리즈 중에 가장 어글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휴스턴에 대해서 저희가 막 욕을 했지만 이 두 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올랜도가 조금 더 사이즈가 큰데 이제 제일런 석스, 앤서니 블랙뿐만 아니라 자말 케인이라는 선수까지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면서 길쭉한 디펜더들이 절대 케이드 커닝햄이 쉬운 슛을 못 올라가게끔 하고 있고 또 공격 리바운드가 디트로이트의 장점인데 계속 그 올랜도가 오히려 그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4차전에도 16개 대 12개로 올랜도가 우위였거든요. 그리고 역시 올랜도는 베인 백으로 슛이 안 터지지만 반캐로는 자유투를 계속 한 10개씩 뜯어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베인이 되게 답답할 때 자기가 어거지로 풀업 3를 넣어주고 있다 보니까 진짜 어찌저찌 올랜도가 공격을 풀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팀 다 사실 슈팅이 약점인 팀이잖아요. 심각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페인트존 수비에 집중을 하고 또 페인트존 공략을 그걸 또 그냥 계속 두들기는 형국의 게임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희천 씨가 방금 말씀하신 그 어글리한 어떤 공격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외곽슛 능력이 좋은 어떤 플레이오프권 팀들처럼 3점 라인에서도 슈팅이 터지면서 이 인사이드와 퍼리미터의 어떤 공격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게임을 풀어가는 모습을 사실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 시리즈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양상으로 게임이 진행되면 결국엔 뭐가 중요해지냐면 자 3점 슛이라는 기대값을 어느 정도 포기한 채 그러니까 2점 싸움에 몰두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이 포지션 배틀이에요. 공격 횟수를 누가 더 쉬운 공격 횟수를 많이 가져가느냐. 공격 리바운드 이후 세컨 찬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턴오버 유발 이후의 역습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 중요한데 사실 이 시리즈에서 가장 좀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서 디트로이트는 정규 시즌 내내 리그 최고의 팀이었어요. 근데 이 시리즈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격 리바운드 싸움에서 오히려 올랜도한테 밀립니다. 그쵸. 그리고 턴오버 유발 이후에 어떤 득점이 정규 시즌 평균치보다 거의 한 5에서 6점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디트로이트가 진 게임들 3패 중에 2패가 접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팀이 이제 정규 시즌처럼 손질하고 턴업 위발하고 달려서 이지 득점 만들고 이게 정상적으로 나왔으면은 이 시리즈는 그래도
1승 3패까지는 아니었을 거다.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한 경기 정도는 더 잡았을 거다. 근데 디트로이트가 그것마저 지금 정규 시즌보다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규 시즌에 이 피지컬적인 어떤 우위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만들어낸 이 게임들은 플레이오프가 되면 특히 올랜도처럼 똑같이 터프한 팀 만나면은 그 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와 피지컬만으로는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할 수 없고 결국에는 슈팅이 필요하고 어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밸런스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디트로이트에겐 지금 찾아보기 힘들다. 예, 그래서 올랜도에게 밀리고 있다. 여기다가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자, 올랜도가 이 시리즈 잡으면 1번 시드 잡잖아요. 결국 마이애미에서. 그러면은 1번 시드 잡았으니까 올랜도는 뭘까요? 1번 시드인가요? 1번 시드죠. 제가 뭐라고 했죠? 아 1등이다. 제가 올랜도 1등이라고 했죠. 이 시리즈 올랜도가 이기면 저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뭐 절반의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눈도 안 쳐다보시네. 올랜도 1등하자. 네, 디트로이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제 클리블랜드나 아니면 토론토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팀 여기도 개판이라 만약 올랜도가 올라가도 또 이렇게 막 달려들면서 하면은 또 할만합니다. 그렇죠. 네. 이 동부가 고만고만해요. 진짜로. 이게 참 재밌는데 경기를 보면 또 답답하고 또 그런 맛이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압도적인.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동부 한 1, 2번 시드는 되게 압도적인 느낌으로 거의 4대0, 4대1로 1라운드를 끝내고 이제 2라운드부터 좀 네. 치열하게 가야 되는데 1번 시드 지금 2번 시드 보스턴도 엠비드 들어온 필라델피아한테 지금 오늘 또 잡히면서 그쵸. 예, 6차전까지 가게 됐는데 이 동부가 1라운드 예상의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보스턴 이제 넘어갈까요? 자연스럽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시드 보스턴과 또 7번 시드 필라델피아 시리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의 5차전이 끝나면서 네네. 이제 6차전까지 시리즈가 이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5차전은 못 봤어요. 맞아요. 엔비드의 저는 어떤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제 4차전에 엔비드가 돌아왔는데 저는 이제 그 경기를 중계를 하긴 했는데 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확실히. 예.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고 여기에다가 이 세컨 유닛 구간 싸움에서 이 필라델피아의 아킬레스건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예. 그날 프리차드가 하필이면 데뷔 이래 가장 뜨거운 날이었고 예, 그리고 가뜩이나 필라델피아는 이 벤치 멤버 활용이 굉장히 잘 안 되는 팀인데 그쵸. 이 벤치 멤버 득점에서 너무 확 밀리면서 테이텀 브라운이 전반에 죽을 썼음에도 크게 끌려다니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그냥 지금 일단 중요한 게 3, 4차전 그렇게 진 게 에치컴이 또 안 터졌거든요. 그렇죠. 에치컴이 그냥 2차전의 활약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그냥 잠잠해졌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오늘 또 이제 5차전에서 엔비드가 폭발하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일단 에치컵은 사실 그런 루키들은 한 경기만 시리즈에서 터져줘도 되게 고마운 거죠 사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그냥 무난하게 했어요. 에치컵은 이제 10득점 7리바운드 3어시스트 그렇게 했는데 일단 엔비드가 저는 이 선수가 확실히 재능이 대단하긴 하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33득점 4리바운드 8어시스트 했는데 이 선수가 물론 지금 그 맹장 수술하고 나서 아직도 걸을 때마다 복부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니까 수비는 확실히 빈틈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 선수가 하이나 아니면 이제 클리어 사이드를 해놓고 한쪽에서 엠티 사이드에서 아이솔레이션을 할 때 부세비치, 케타 아무도 못 막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의 공격적 위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맥시도 그러니까 엔비드가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선수도 같이 막기가 되게 버거워졌죠. 실제로 맥시가 되게 빠르다는 인식에 비해 이 선수의 유일한 약점 중에 하나가 아이솔레이션이거든요. 아이솔레이션이 대단한 선수는 아닌데 엔비드가 터지고 그리고 그 엔비드와 핸드오프 액션을 곁들인 맥시는 훨씬 더 2배, 3배 맞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시도 25득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 야투율도 55%. 되게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보스턴의 약점은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3점 의존도예요. 오늘도 결국 3점 39개 던졌는데 11개 넣어가지고 28.2%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은 진짜 좀 과하게 말하면
이 선수들 3점 성공률만 보면 승패가 예측이 되는 팀입니다. 근데 이게 감독이 바보라서 개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선수가 바보라서 개선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리머텍이 지금 제대로 되는 선수들이 제일런 브라운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인데 제이슨 테이텀이 부상 복귀 후에는 아무래도 피지컬한 돌파가 옛날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그에 반해 오히려 슈팅이나 뭐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 이런 것들로 기여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래서 터프한 이점 메이드들은 다 브라운이 좀 어느 정도 그 통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브라운은 야투를 23개 던졌고 그 중에 19개가 2점 야투였어요. 그리고 되게 터프한 미드레인지 슛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투 성공률은 39%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이 되게 안정적인 수비, 그 다음에 대단한 그런 볼 흐름과 3점슛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신들이 가진 그런 오버롤에 비해 좀 되게 한 수 아래인 필라델피아에게도 벌써 2게임이나 잡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리즈를 스윕 혹은 4대1 이렇게 갖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농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은 보스턴이 제일 동부에서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 시드인 오클라호마가 4대0으로 깔끔하게 잡을 때 보스턴은 아직도 7시드에게 3대2로 끌려가고 있다는 게, 뭐 끌려가고 있진 않지만 하여튼 못 끝내고 있는 게 좀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도 사실 공격 리바운드에서 15대5로 보스턴이 압도를 네. 했었거든요. 야투 시도 횟수도 11번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점 차의 어떤 완패를 당했는데, 물론 4쿼터가 너무 좀 치명적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3점 성공률 문제거든요. 39개 던져서 11개. 그 2차전과 거의 닮은 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보스턴은 이런 게임에서 초반에 이제 3점을 이제 초반부터 이제 많이 던졌을 때 안 들어가면은 자제할 수는 없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하긴 힘들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 보스턴이 늘 해왔던 컬러고, 그쵸. 여기서 3점 슛 오늘 감 안 좋으니까 자제해 라고 하는 건 이 팀의 어떤 그간에 해왔던 샷 셀렉션의 어떤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그 팀 오히려 흔들립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그리고 우리가 가져왔던 샷 셀렉션의 원칙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원칙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나오는 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3점을 던져달라, 찬스 나면 던져달라 이기 때문에 아마 마줄라 감독은 이렇게 두 게임을 졌어도 그 기조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차라리 지면 졌지. 예, 물론 뭐 7차전 되면은 그런 게임에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맞아요. 그래서 보스턴은 결국에는 이거는 늘 안고 가는 세금 같은 것 같아요. 그쵸. 그 세금을 많이 내느냐, 아니면은 진짜 뭐 조금 내느냐, 이 차이인데 이 시리즈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내고 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엔비드의 복귀로 전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치명타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엔비드와 맥시의 이 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합니다. 그 돌아오자마자 그 첫 경기 저 이제 중계하면서 느꼈던 게, 이 엔비드의 스크린 퀄리티가 이 아담보나 안드레 드러먼드보다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냥 뭐 안 해도 그냥 거기서 핸드오프 하면서 스크린 걸고 그냥 볼 스크린만 걸어도 이 맥시에게 정말 많은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엔비드는 단순히 본인이 득점을 하고 막 공을 만지고 끌고 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스크리너로서도 지금 이 필라델피아의 백업 빅맨들과는 레벨 자체가 너무 맞아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엔비드는 필요하다. 다만 이제 수비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엔비드가 이런 2대2 수비할 때 밖으로 뛰어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아예 엔비드가 막는 빅맨이 스크린을 걸면 옆에서 원카운트, 바로 옆에 있는 선수가 스위치를 해주면서 프리스위치죠, 이게 따라가고, 엔비드는 그냥 코너에 있는 슈터한테 붙어버리는 네. 식으로, 그러니까 엔비드가 최대한 덜 움직이게끔, 수비 정서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엔비드가 뭐 통증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체력도 정상이 아닐 거예요. 걷는데도 아픈다는 건 맞아요. 쉬는 동안 달리는 운동, 체력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 자체를 거의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더 필라델피아는 그런 식으로 엔비드가 이 볼이 있는 사이드에서 빠질 수 있도록 수비에서는 좀 많이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조기 복귀한 이상 어쩔 수 없이 또 역시 안고 가야 될 짐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보스턴이 이걸 또 아마 공략을 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그래서 다음 경기에 보스턴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 다음 경기 결국에 네, 이길 것 그러니까 같다. 이게 두 번 당하지는, 보스턴은 항상 그 특징이 똑같은 거에 두 번 당하진 않아요. 네, 그게 저는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까 스크린 되게 얘기 잘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NBA에서 스크린 가장 잘 건 선수는 스티븐 아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키치나 엔비디의 스크린은 아담스와는 다른 게, 이렇게 개인 공격력이 대단한 선수가 스크린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수비 입장에서 스크린이 애매하게 걸릴지라도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요. 이 선수가 팝을 해서 할지, 아니면 핸드오프를 할지, 뭐 핸드오프 페이크를 할지, 맞아요. 네, 롤을 해서 들어갈지, 아니면 롤 하는 척하고 하이에 멈춰서 미드레인지를 쏠지, 그러다 보니까 핸드오프, 뭐 픽앤롤, 픽앤팝 이런 투맨 액션에서 엔비드가 내 롤맨이다, 핸들러로서 너무 든든하죠. 네, 엄청난 고민을 많이 안겨준다. 그쵸. 옵션이 다양해지니까. 그쵸. 네,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가 끝이에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희철 씨가 네. 방금 한 것처럼 누가 이길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 못할걸요? 지금 그렇죠. 양상이 묘해지고 있거든요. 자, 클리블랜드와 토론토입니다. 아, 야, 이 시리즈가 저희가 지난주만 해도, 사실 오늘 저희 방송이 이제 녹화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라이브로 할 텐데, 네네네. 주레드님이 아마 들어오셨으면 좀 좋아하셨을 거예요. 놀랐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그리고 아니, 저희에게 또 뼈 있는 말을 한마디 남기셨을 것 같아요. 주레드님도 와. 사실 포기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라이브 오셔서 토론토 확신의 3티어 맞습니다라고 하시다가 그 다음 방송에 3티어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또 생각이 바뀌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와, 이 토론토가 홈에서 열린 2연전을 싹쓸이하면서 그러니까요. 이 시리즈를 동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토론토요. 네. 이 경기도 개판이죠. 특히 4차전이 좀 네, 심했어요. 진짜 개판이죠. 네. 그래서 토론토가 웃긴 게 이번 시즌에 3점 성공률이 26% 미만일 때 8승 4패랍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애초에 슈팅 기반으로 뭐 이기는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4차전도 야투율이 32%였는데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토론토가 잘하는 것보다 클리블랜드의 로스터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홈 2연전에 비해서 이 하든 미첼의 야투율이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느낀 건 역시 현대농구에서 1, 2옵션 에이스, 1, 2옵션의 그 맥스를 받는 에이스가 둘 다 가드인 거는 저는 조금 불균형한 로스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플레이오프 진출팀 중에 클리블랜드가 거의 유일한 가드 듀오 에이스 팀이거든요. 그래서 4차전에는 미첼은 야투 24개 던져서 6개 넣었고요. 턴오버 4개. 그리고 하드는 14개 던져서 6개를 넣었지만 턴오버가 7개였어요. 그러니까 두 경기를 하다 보니까 하든이 앨런이랑 모블리한테 패스 넣어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드를 공략하다가 퍼들이 좀 털리니까 콜린 머레이 보일스의 출전 시간을 확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든 미첼이 콜린 머레이 보일스는 사실 해치 수비도 퍼드보다 훨씬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윙 쪽을 공략을 하는데 토론토의 윙들이 수비가 괜찮잖아요. 그리고 풀핏일 때의 하든, 체력이 만땅일 때의 하든은 스카티 반스가 오든 잉그램이 오든 잘 공략을 해서 아이솔 득점도 성공을 했지만 3, 4차전의 하든은 그 정도의 핏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되게 답답하게 안 풀리고 있고, 실제로 퍼들이 뛰었을 때 넬레이팅 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7이었지만 콜린 머레이 보이스가 뛸 때는 플러스 11이었습니다.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스위치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이 토론토의 수비가 하든과 미첼에게 먹히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토론토도 공격은 참 안 돼요. 네, 활동량이랑 공격 리바운드 요걸로 승리를 따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2라운드도 누가 올라가든 지능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올라간다고 장담을 못하나요? 아까 방금 전에는 뭐 그래봤자 보스턴이 이깁니다. 보스턴 빌리요? 보스턴 네. 빌리는 보스턴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골머리를 앓게 되나요? 네, 머리가 아픈가요? 아니 네. 이게 무슨 타자 타율도 아니고 야투율이 36.8대 32%가 뭡니까 이게? 이거 사실
더블 KBL에서 나오는 야투율. 그죠. 예. 네, 맞아요. 제가 더블 KBL 무시하려는 건 아닌데 그냥 수치만 보면 NBA는 아니죠. KB 스타즈보다 야투율이 낮아요. KD 스타즈는 50% 넘어요. 그러니까요. 저 그 경기 네. 한 경기 봤거든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쵸. 네. 엄청나게 재밌는 농구를 하죠. 맞아요. 예,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 정도로 이 두 팀의 지금 이 3, 4차전 특히 4차전 저 3차전 토론토는 괜찮았다고 보고 네. 4차전은 그냥 둘이 서로 그냥 문제였는데 저는 이제 희천 씨가 그 토론토의 수비적인 면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반대 코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희천 씨가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도 클리블랜드의 이 윙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가드 2명의 사이즈 이슈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토론토가 이 두 경기에서 페인트존 득점 싸움에서 압도를 했어요. 예. 4차전은 50대 38, 12점 우위였고, 근데 이거 4점차 승부였기 때문에 그죠? 되게 크죠. 네. 예. 그리고 그 3차전에서는 60대 40, 20점 차로 앞서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토론토의 페인트존 득점 우위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아니, 야코퍼들 출전 시간까지 줄였는데 어떻게 페인트존에서 자꾸 토론토가 이렇게 압도를 하느냐? 하든, 미첼 쪽 헌팅, 네. 그리고 이 클리블랜드 윙들의 작은 사이즈를 그렇죠. 계속 공략하는 페인트존 어택. 네. 이거를 집요하게 해요. 특히 3차전만 봐도 하든이 있든 미첼이 있든 둘 중에 한 명이 맡고 있는 스크리너가 계속 볼 스크린을 가면서 거기서 계속 이제 그 뭐랄까 이 선수들이 페인트존 수비를 하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윙들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 토론토의 이런 뭐랄까 노골적인 어떤 매치업 헌팅을 통한 이 퍼리미터 자원들 리머테이크를 제어를 아예 못해요. 클리블랜드가. 야 이거 저는 좀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예를 들어 토론토가 3점이 갑자기 3, 4천에서 터졌다. 이러면은 저는 이거는 홈의 어떤 어드밴테이지도 있고 뭐 슈팅 플로클 수도 있고 플로클 수 있는데 페인트 존에서 이렇게 털리고 있고 이게 사이즈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는 고착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클리블랜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러드 알렌, 에반 모블리 투빅 라인업을 쓰는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늘리거나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클리블랜드는 사실 또 스타일상 그렇게는 안 해요. 그쵸? 원빅으로 막 해서 나머지 스페이싱 하는데 그러면 또 이 4번까지 사이즈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이게 토론토의 반대로 사이즈 좋은 윙들에게 공략을 당해요. 그쵸. 그래서 야 이거 저는 토론토가 이렇게 되면 클리블랜드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3, 4차전을 보면서 좀 전 7차전 갈 것 들었어요. 같아요. 최소 7차전. 네, 7차전 갈 것 같고 진짜 윙들이 이게 사실 너무 작아. 제일런 타이슨, 맥스 스트러스, 샘 메릴, 데니스 슈레더, 키온 앨리스 이렇게 5명이 벤치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다 작아요. 물론 이제 키온 앨리스랑 데니스 슈레더는 애초에 뭐 샘 메릴까지 애초에 1, 2번인 선수들이고 스트러스랑 타이슨을 3번으로 쓰는데 이러면은 스카티 반스와 잉그램한테 땡큐죠. 실제로 그렇죠. 스카티 반스가 이날 그러니까 4차전에 자유투 14개 뜯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포르징기스 들어오기 전에 그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하면서 신났던 반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투를 뜯는 게 막 진짜 이렇게 플라핑으로 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이 수비보다 크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냥 리머트를 자신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뜯은 거라 이게 구조적으로 스카티 반스의 자유투가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올랜도에서 반개로의 자유투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금 계속 저희가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피지컬의 차이가 저희가 시리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피지컬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그쵸. 근데 결국에는 이게 1, 2차전 때는 잘 이렇게 뭔가 감춰져 있었는데 앞선에서 오히려 백코트 자원이 공격에서 마진을 훨씬 많이 만들어내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3, 4차전에서 이렇게 확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동부지구는 올랜도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이 클리블랜드 토론토도 그렇고 이 피지컬 싸움이 되게 좀 중요한 이슈다. 예. 정말 묘하게 흘러갑니다 이 시리즈. 예. 저는 이제 시작 전에 4대2를 예상했었는데 이거 7차전 갈 것 같네요. 저도 갈 것 같아요. 토론토가 한 경기 정도는 최소한 잡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든한테 조금 실망했습니다. 네, 하든 1라운드 정도는 저는 스무스하게 4대1, 4대2로 잡아줄 수 있었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는 백코트를 원투펀치로 하면 윙들을
진짜 사이즈 좋고 에너지 좋은 자원들로 그쵸, 네.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클리브랜드 같은 팀에 어사르 탐슨이나 이런 자원들 있으면 좋죠.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예, 코트도 충분히 넓게 쓸 수 있으면서 예, 수비적인 부분도 뭐 물론 어사르 탐슨 이번 시즌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윙이 아예 없는 게 클리블랜드는 슛 던지는 작은 윙들만 많고 또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슛이 없고 이게 와, 이게 진짜 동부가 참 희한합니다. 네, 희한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네. 할까요? 다음에 네. 이제 뉴욕과 뉴욕과 애틀랜타. 애틀랜타. 자, 이 시리즈도 6차전까지 최소 흘러가게 됩니다. 뉴욕과 애틀랜타. 자, 일단 오늘 이제 5차전이 열렸고 뉴욕이 완승했습니다. 3승 2패. 사실 2, 3차전 위기였어요. 아, 그쵸. 네, 계속 한 점차 패배를 당했고 위기에 몰렸는데 4, 5차전을 압도적으로 잡으면서 뉴욕이 그래도 주도권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제가 이 시리즈는 제 예측이 진짜 완전히 잘 맞은 시리즈라고 생각해요. 제 예측이 상당히 구리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 시리즈의 키는 타운스가 맞습니다. 실제로 2, 3차전에 진 이유는 타운스를 제대로 못 써서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운스가 뭐 이거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2, 3차전에 못했던 거는 과하게 브런슨에 의존을 하면서 마지막 클러치샷 기회까지 날리고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걸 보시면은 이번부터 저희가 음속으로 또 네. 보여드립니다. 네, 저 이거를 같이. 네, 자 키보드까지 쓰시면서 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 보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타운스는 항상 여기 탑에 있을 때 가장 위력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 3차전에 타운스를 저렇게 못 썼던 거는 타운스를 투맨 게임의 롤맨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때 타운스에게 수비력 좋은 윙들이 붙으면서 예를 들어 쿠밍가나 뭐 다이슨 다이애스가 붙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러면서 애초에 타운스가 볼을 잡을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승부처 때. 근데 이제 감독이 되게 괜찮은 조정을 갖고 옵니다. 타운스가 오콩우든 누구든 분리볼로 했을 때는 타운스가 다 이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탑에서 이렇게 잡게 하고 다 코트를 넓게 스프레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트가 여기서 핀 핀다운 스크린을 걸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수비수들 양쪽 사이드에 있는 두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주고 결국 메인 공격은 타운스가 그냥 그렇죠. 분리볼로 압도를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엔드원을 뜯었고 그 다음에 여기 탑이나 아니면 이 다음에 있는 엘보 지점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또 매치업이 오콩우입니다. 오콩우한테는 아주 자신감을 가지면서 돌파를 뜯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방금 같은 슬로우 스텝을 활용한 이런 돌파 득점 같은 거는 진짜 피지컬이 상대보다 우위가 있어서 자신의 바디 밸런스가 다 잡혔을 때 할 수 있는 리머텍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득점을 쉽게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운스 기반의 파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금도 이제 거의 탑 쪽에서 이제 잡아서 공격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잘 보시면 브런슨이 백스크린을 겁니다. 이제 제일런 존슨에게 스크린을 걸고 제일런 존슨의 제일런 존슨이 마크하고 있던 아누노비가 이제 커딘 찬스가 생기면서 이제 쉽게 리머텍을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애틀랜타의 가장 좋은 POA 디펜더인 다이슨 다니엘스가 할 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크고 보면 다이슨 다니엘스가 지금 누구 맡고 있죠? 여기서 돌파 득점 견제하고 있고 하트 뛰어 들어오는 거 견제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반대쪽인 아누노비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할 게 없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누노비뿐만 아니라 조던 클라슨도 비슷하게 갑니다. 지금 이제 브런슨이 없는 벤치 라인업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누노비에게 스크린을 똑같이 거는 액션이죠. 스크린을 걸러 가는데 거는 척하고 커디를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당해버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또 아까와 유사한 브런슨이 스크린을 걸어주면은 아누노비에게 그래서 커딘 덩크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때 쿠밍가가 조금 더 빠른 쿠밍가가 드라이브를 견제하려고 타운스에게 붙었지만 역시 타운스는 피딩 옵션을 선택을 해서 또 아누노비에게 깔끔한 덩크 어시스트를 해줬죠. 그래서 타운스는 제 생각에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제가 이제 오면서 봤는데 중계를 해주셨잖아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죠. 네, 똑같았어요. 똑같이 맞아요. 했고 반대로 매치를 살짝 바꾸긴 했어요. 그러니까 매치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타운스 매치를 다이슨 다니엘스에게 탑에서 붙이고 그 다음에 아누노비에게 오콩우를 붙이면서 컷을 들어갈 때 오콩우가 그래도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좀 림 근처에서 견제를 해줘라 했는데 뭐 전혀 오콩가 전혀 대응을 전혀 통하지 못했죠. 않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상대로 뉴욕이 4대2로 잡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기대 이상의 조정이었다. 네, 기대 이상의 그렇게 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조정이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타운스의 엘보 혹은 탑에서의 볼 터치와 다른 선수들의 컷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컷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찬스가 안 날 때는 타운스가 리머택을 한다는 거잖아요. 좀 네네네. 정리를 하면. 근데 이 컷 옵션은 사실 뉴욕이 이번 시즌 내내 잘했던 거예요. 그쵸. 뉴욕이 이번 시즌 오펜스에서 2개를 잘했는데 브런슨 쪽 상황을 제외하면은 컷과 스팟업이에요. 그쵸. 네, 특히 컷은 정규 시즌 기준 이 포지션당 득점이 1.45점 어마어마하게 높고, 물론 컷 자체가 좀 이 PPP 포지션당 득점 생산이 좀 높은 편이긴 해요. 네네네. 왜냐면은 거의 뭐 림 근처에서의 어떤 그쵸. 득점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 수치가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예, 뉴욕이. 예, 그 정도로 컷을 잘하는 팀인데 사실 이제 저런 어떤 모습이 정규 시즌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뉴욕의 오펜스의 가장 큰 어떤 브라운 체제의 특징 중 하나가 타운스가 저렇게 피딩하는 게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운스가 전체적인 공격 지표가 효율이 좀 약간 떨어졌는데 이번 시즌에, 근데 유일하게 오히려 상승한 게 어시스트로 저는 알고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번 시즌 뉴욕은 타운스의 어떤 피딩을 좀 봐주는 쪽의 어떤 오펜스 방향이 좀 있었다. 근데 이 플레이오프에 와서 이거를 오히려 더 강한 옵션으로 쓰고, 저는 중요한 게 분리보를 섞었다는 거, 말씀하신 대로. 특히 지금 애틀랜타는 저희가 정규 시즌에 지적을 했지만, 그리고 플레이오프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죠. 타운스 못 막는다. 지금 애틀랜타 빅맨들로는 피지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네.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어떤 지금 시리즈 중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타운스는 피지컬 우위를 살릴 때 대부분의 5번들이 하는 것처럼 포스트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사실 막 포스트업이 되게 대단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수비를 마주보고 페이스업 상태에서 스텝 하나 넣고 리머텍을 하는 거를 즐겨 하는데, 사실 이게 조정이 한 경기만 빨리 이루어졌어도 저는 4대1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됐으니까요. 저는 그렇죠. 뭐 다음 경기 수월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고, 오늘 경기는 제대로 제가 맥컬럼 수비 쪽을 제대로 못 봤는데 드디어 맥컬럼을 잘 막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맥컬럼이 쭉 거의 10득점 후반대에서 20득점 이상 해주다가 오늘은 야투율 30% 그리고 최악이었어요. 6득점에 맡겼습니다. 예. 그래서 애틀랜타는 제일 고민인 게, 어차피 스팟업 슈터인 니켈 알렉산더 워커는 이번 시리즈 내내 그렇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만큼 많이 못 던져주고 있고 막히고 있고, 제일런 존스는 저희가 계속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닥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풀업과 핸들링이 좋은 맥컬럼이 거의 유일한 약간 엑스펙터 느낌이었는데, 이 선수마저 막히다 보니까 애틀랜타 공격이 확실히 아직 플레이오프에서 상위시드를 꺾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지 않나.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지금 애틀랜타 사이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맥컬럼이 이제 조시아트 집중 견제 막으면서 좀 틀어막혔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애틀랜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갔는데 맥컬럼이 부진하다. 그런데 무기력하다. 사실 이거는 애틀랜타에게 뭐랄까 오케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쵸. 왜냐면 맥컬럼은 벤체이스 역할을 원래 해야 되는 선수고 맞습니다. 3, 4옵션을 해주는 베테랑이지. 네. 이 선수가 에이스를 해야 되고, 이 선수가 부진하면 팀 전체 오펜스가 막힌다는 건 애틀랜타처럼 지금 세대 교체 간 팀에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정규 시즌 내내 팀의 중심이었던 제일론 존슨, 아니면 MIP 수상자인 뭐 니킬 알렉산더 워커, 이런 선수들이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맥컬럼이 이제 득점을 보태줘야 하는 형구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맥컬럼 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애틀랜타의 세트 오펜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좀 되게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시리즈는 매치업 헌팅이 메인인 시리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오늘도 애틀랜타는 브런슨이 마크하는 선수가 볼 스크린을 많이 서면서 브런슨을 헌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 여기서 뉴욕의 오늘 대응은 뭐냐? 더블팀이에요. 그러니까 브런슨이 이 이제 본인이 막는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스크린을 가면은 거기서 그냥 핸들러 수비수랑 같이 그냥 더블팀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보통 브런슨이 누굴 막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다니엘스를 마크하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다니엘스가 슬립합니다. 그럼 다니엘스의 볼이 가요. 그 다음 4대3이죠. 네. 그럼 다니엘스가 볼 뿌려주면서 4대3 상황을 오픈 3점으로 계속 연결해요, 애틀랜타가. 사실 이것까지 다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안 들어가요. 이게 애틀랜타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젤런 존슨, 니클 알렉산더 워커는 어떤 샷 크리에이터로서 세트 오펜스를 진두지휘할 능력이 떨어지고, 그쵸.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브런슨을 헌팅하자니 뉴욕이 더블팀을 하는데 여기서 과정은 괜찮은데 슛이 진짜 안 들어가고, 네. 다니엘스는 버리는 대상이어서 로테이션 수비에서 가장 마지막에 버리고. 네. 그러니까 애틀랜타는 이 시리즈 뭐 사실 패배하더라도 이거 이제 그냥 단순히 뭐 뉴욕이 잘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게 일단 슈팅력 보강. 네. 예. 사실 디트로이트 정도는 아닌데 이 팀도 보강을 해야 돼요. 맞아요, 슈터 맞아요. 보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일런 존스가 알렉산더 워커가 지금 일단 공격의 메인 가이들이라면 이 선수들을 세트 오펜스에서 활용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1, 2년 동안은 계속 실행을 해보고 안 되면은 전 둘 중에 한 명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정도로 이 플레이오프 레벨에서 이 팀의 공격, 특히 세트 오펜스 공격은 정말 기대 이하다. 그쵸. 예, 저희가 그냥 정규 시즌 때 지적했던 문제들이 이 팀도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니켈 알렉산더 워커는 사실 뭐 맥스급을 받을 선수는 아니라서 그쵸. 괜찮은 네. 것 같은데, 제조는 문제죠. 제일런 존스는 사실 네. 비깅이기도 하고 정규 시즌에 스탯을 너무 잘 찍어주니까 맥스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팀 입장에서도 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선수가 사실 킬러 무브도 없고 뭐 4번에서 뛰는데 리머텍도 좀 아쉽고, 그렇다고 샤프슈터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육각형인 선수인데 아쉬운 부분도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아까 슈터 보강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동의해요. 오늘 뭐 빈센트가 7개 던져서 2개 넣고 쿠민가 5개 던져서 1개 넣고, 근데 이들이 던진 3점 슛들이 결코 난이도가 높은 슛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점 슈터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빅맨이 너무 아쉽지 않나. 네. 사실 그게 더 급한 것 그쵸. 같긴 해요. 저는 빅이 무조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콩우는 예. 좋은 빅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농구에서 갖춰야 될 뭐 슛도 어느 정도 던질 수 있는 선수고, BQ도 나쁘지 않은 선수고, 잘 뛰어주고 허슬도 있고, 하지만 일단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타운스에게 그냥 진짜 대놓고 발 넣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리버텍을. 거의 미스매치 느낌이에요. 그쵸, 네. 센터끼리 붙었는데. 그래서 토니 브래들리, 이 선수 인디애나의 3번째 센터였던 선수가 13분이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너무 빅맨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사실 뭐 시즌 초에 뭐 포르징기스 영입하면서 높이를 그래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던 거니까 다음 시즌에는 어쨌든 제일런 존슨과 니켈 알렉산더 워커 이 두 명으로 한 번 더 가볼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빅맨과 슈터 보강을 하면은 조금 더 균형 있는 로스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니 브래들리를 그래서 썼거든요. 근데 뉴욕이 오히려 투빅으로 나와버리면서 그거를 괴롭혔고, 토니 브래들리는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첼 로빈슨도 사실 뉴욕의 로빈슨도 나오면은 그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는 선수인데, 심하죠. 네, 토니 브래들리가 나오니까 여기서 미첼 로빈슨이 나은 거예요. 그 훨씬 이슈에서. 낫죠. 훨씬 낫죠. 그러니까 와,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엄대엄도 아니고 이거 뭐냐 약간 싶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애틀랜타 빅맨 이슈가 좀 크고, 네. 그러니까 오콩은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 자원인데, 이 선수는 이게 젤런 존스 좀 비슷한데 피지컬한 리머텍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스트레치형 빅맨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뭐 타운스의 분리볼 같은 이런 피지컬한 상대 빅맨들의 어떤 피지컬한 움직임을 제어하고 림도 보호하고 리바운드까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카드 하나만 딱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막 대단한 슈퍼스타까지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애틀랜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오프 시즌에 그 이제 1순위 빅맨인 것 같아요. 1순위는 빅맨이고
예, 그래서 오콩호를 상황에 따라 5번, 4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런 존스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트 오펜스에서 뭔가 해내려면 저는 결국에는 이 몸싸움을 활용한 리머텍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오늘 이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두 포지션 연속으로 공격해서 두 포지션 연속 미스매치였어요. 하나는 타운스, 하나는 누구였는지 기억나는데 뉴욕의 작은 가드였어요. 아, 네. 근데 타운스 상대로 미스매치 1대1 하다가 블락당하고 점프슛 블락당하고 작은 가드 상대로 위에서 던지는데 들어가질 않고 아니 한 팀의 에이스인데 그쵸. 미스매치 2번 못 살리는 미스매치 작은 선수 큰 선수 아무한테도 안 통한다는 건 저 되게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일런 존슨이 솔직히 지금 여기서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 진짜 예, 스킬셋 연마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할 것 같아요. 저 선수는. 근데 이 선수도 참 딜레마인 게 그러니까 반케로도 그렇고 이 선수도 그렇고 사이즈가 좋은 빅 윙이잖아요. 그다음에 플레이메이킹도 어느 정도 되고 핸들링도 어느 정도 되고 물론 이제 반케로보다 올 시즌 활약이 좋았지만 둘 다 손끝 감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빙 레이업 퍼센테이지 자체가 평균 이하예요. 빅윙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서 저는 솔직히 이 선수가 뭐 쉬운 정규 시즌 경기들에서는 볼륨을 잘 쌓을 것 같은데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득점력이 개선이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애틀랜타는 이번 로터리 추첨에서 그 뉴올리언스 픽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진짜 오히려 탑급 재능을 데려온다. 네, 저는 차라리 그게 더 큰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애틀랜타. 제일런 존스는 1옵션 깜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드래프트에서 조금 실링이 높은 선수를 뽑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괜히 플로우픽 해봤자 어차피 애틀랜타 여기에서 괜찮은 유망주 하나 추가된다고 우승권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탑급 재능이 필요하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게 되면 그 재능을 저는 다이슨 다니엘스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이슨 다니엘스가 거의 약간 조시아트처럼 뛰잖아요. 계속. 네. 근데 나름 잘해주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 선수가 슈팅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뉴욕 닉스가 세깅이나 그리고 버린 이후에 어떤 3대4 로테이션 수비를 너무 쉽게 하니까 이거 너무 치명적이더라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애틀랜타 슛 3점이 약한데 이거를 더 심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조시아트처럼 이 선수가 수비 리바운드 잡고 템포 푸시하는 능력이 있어서 다른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이슨 다니엘스가 슈팅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이 선수도 의외로 좀 계륵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받는 돈이 너무 많아요. 4년에 100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당 25밀을 받는데 상대가 수비를 할 때 이 선수를 무시하고 수비 스킴을 짠다는 게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한 걸까요? 호주에서 뭐 캥거루랑 싸웠나? 그러니까 3점이 그러니까 원래도 슈팅이 안 좋긴 했는데 이제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플레이오프 들어선 그 정규 시즌 안 좋을 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심리적인 데미지가 계속 있으니까 상대가 세깅해 버리면 그렇다고 다니엘스가 자기 버린다고 막 던질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예, 애틀랜타는 좀 공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또 서부로 넘어갈까요? 네, 마우스를 잠깐만 주시겠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서부도 시리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부는 사실 저희가 동부보다는 조금 뭐랄까 심심하달까요? 네. 특히 오클라호마 시리즈랑 샌안토니오 시리즈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버려가지고 생각보다 아니죠. 그러니까 예상대로 싱겁게 끝나버려가지고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오클라호마부터 먼저. 오클라호마 1번 시드 오클라호마입니다. 자, 4대0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모두의 예상대로. 그러니까 수입이 나올 시리즈를 하나만 골라라면 무조건 여기였는데 역시 수입이 나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은 빈틈 자체를 주지 않더라고요.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 12연승이거든요. 지금 이게 역대 5위 기록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1라운드에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진짜 약간 우승 후보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승 후보, 유일한 수입 시리즈거든요. 이번 1라운드에서. 근데 뭐 사실 지난주랑 얘기할 게 그렇게 다르진 않죠. 근데 저희가 너무 안 다루다 보니까 그 댓글에서 약간 오클 팬분들이 오클은 뭐 얘기도 안 하냐 이러셔가지고 조금 준비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잘 보였던 건 당연히 셰이죠. 근데 셰이는 잘하는 거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본 기록 중에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30득점에 50% 야투율 이상을 3년 연속 기록한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랑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2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카조 향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카와이에게 조던 향기가 난다. 저는 이제 셰이한테도 오히려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특히 플레이오프에 가니까. 그랬고 일단 저는 선즈에게 가장 아쉬웠던 거는 빅 라인업에서 마크 윌리엄스가 빠지다 보니까 높이가 낮은 이고다로, 그 다음에 듀크 출신 루키 말로아치, 이 두 선수가 견디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선즈의 핵심은 부커잖아요. 근데 부커가 핸들러로서 백코트부터 공을 몰고 온다기보다는 이 선수는 이제 코너에 있다가 다운스크린을 받고 올라와서 공을 잡거나 아니면 이제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공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공을 잡는 것부터 이제 카루소나 아니면 케이스 월러스 이런 선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디나이 수비를 되게 하드하게 하면서 공 잡는 것부터 되게 버겁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커의 턴오버는 계속 늘어나고 야투율도 떨어지고, 보면은 부커가 슛을 던지는 것 중에 편하게 던지는 이지샷들이 진짜 경기 내내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 정도였고, 저는 뭐 제일런 그린이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제일런 그린 그리고 딜런 브룩스가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볼륨도 최대한 채워줬고, 다만 이제 오클라호마의 공격보다 너무나도 어려운 공격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선수들이 슛이 어느 정도 터지는 날도 이기기에는 좀 너무나도 버거운 상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레벨 차이가 좀 느껴졌고, 근데 이제 좀 피닉스 팬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를 하자면, 솔직히 피닉스는 여기 온 것도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그쵸. 시즌 전 기대치를 봤을 때 이 팀이 플레이오프에 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피닉스는 기대를 받지 않는 팀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피닉스의 이 구단주와 구단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채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하던 사람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클리블랜드 코치 출신 조던 호트가 이 정도면 진짜 최고의 루키 시즌을 보낸 것 같아요. 조던 호트 감독이. 그래서 피닉스는 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피닉스는 이제 뭐 컬린 길레스피나 뭐 이제 이런 선수들 아니면 딜런 브룩스가 너무 기대 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팀은 기대치를 훨씬 넘어섰고, 뭐 오클라호마 시티한테 지는 건 그냥 너무 레벨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쵸. 당연한 거고, 뭔가 전력 보강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다면 진짜 앞으로 상황에 따라 플레이오프 컨텐더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뭐 부커라는 확고부동한 에이스가 있으니까. 다만 이 마크 윌리엄스 심상치 않아요.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느낀 게 이 선수는 플레이오프에서 못 쓰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몸 상태가 그러니까 부상 자체가 어디 한 군데를 다쳐서 되게 일시적으로 생긴 부상이 아니고 이 선수의 몸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드한 경기가 2, 3일에 한 번씩 있는 플레이오프를 뛸 수가 없는 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뒤늦게 레이커스의 이 판단이 옳았을 이런 부분 수도 때문에 아마 알고 하지 않았을까. 그쵸? 알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마크 윌리엄스는 이거 본인이 검증하지 할게 없어요. 못하면 그러면 그렇게 막 인터뷰로 막 레이커스 저격하고 못해요. 결국 이래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이 시리즈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시리즈 또 이제 싱거운 하나의 시리즈입니다. 샌안토니오와 포틀랜드 시리즈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시점에 경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고 끝났습니다. 샌안토니오가 5차전에서 19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시리즈를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사실 이제 웬반야마가 돌아온 4차전 대역전승을 거뒀었고요. 그쵸. 오늘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리즈? 일단 저는 웬만야마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어요. 저희가 내진탕 이슈 다뤘던 게 평균 결장 기간이 9.3일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5차전 혹은 6차전 복귀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샌안토니오 프런트 특성상 선수를 이제 특히 웬만야마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선수에게 무리하게 뛰게 안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너무 이제 저희가 걱정했던 게 되게 무색하게도 한 경기 쉬고 돌아와서
진짜 폭격을 해버렸죠. 네, 그게 좀 놀라웠고 일단 저는 웬바냐마가 플레이오프에서 역시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웬바냐마가 없는 경기에서 포틀랜드의 이제 아브디아 그리고 뭐 로버트 윌리엄스 3세 이런 선수들이 되게 날뛰었는데 웬바냐마가 오다 보니까 확실히 페인트 존 어택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웬바냐마가 없을 때 코넷 때문에 이제 좀 2대2가 잘 안 되고 좀 다 밖에 잡혀서 공격을 했다면 이제 웬바냐마가 오다 보니까 롤플레이어들에게 확실히 쉬운 찬스들이 많이 가면서 오늘도 줄리안 샴페니가 19득점 했는데 3점 7개 중에 5개 넣었거든요. 그리고 스테픈 캐슬도 확실히 살아났고 켈든 존슨도 살았고 딜리언 하포도 살았고 그러니까 이 슈퍼스타 한 명의 존재가 주변의 선수들을 얼마나 살리는지 확실히 느껴지는 시리즈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슈퍼스타의 존재감 얘기하셨습니다만 역시 예상대로 이 웬바냐마가 버티는 이 페인트 존은 사실은 정말 그 시대를 풍미하는 리머텍 능력을 지닌 선수 정도가 아니면 감히 사실 도전해볼 수도 없는 수준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시대는 야니스겠죠. 네, 그런 이제 역대 손꼽히는 리머텍 능력을 가진 선수도 이 웬바냐마 앞에서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물론 요키치처럼 요리조리 괴롭히는 선수가 있습니다만 요키치는 고베어한테만 약하죠. 그렇죠. 요키치는 오히려 또 고베한테 맡기고 기습 미네스타 찬양.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재밌는 거는 다음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이제 지금 3번 시드가 누구였죠? 갑자기 헷갈리네. 3번 시드가 이제 그 덴버랑 미네소타인데 거기도 이제 할 말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샌안토니오는 그때부터 또 본격적인 기여를 더 올릴 것 같고 일단 이제 디에런 팍스가 되게 좀 시즌 초반에 부진했는데 좀 살아난 점 이런 부분은 좀 위안거리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샌안토니오는 사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뭘 느꼈냐면 웬비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웬비가 없을 땐 진짜 그냥 거의 7, 8위급 전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웬비를 이제 잘 아껴 쓰면서 뭐 아껴 쓰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잘 관리하면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예측을 하자면 오클라호마와 샌안토니오의 컨퍼런스 파이널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또 이제 특유의 시건방진 표정으로 또 나쁜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이제 또 과감한 예상을 하시네요. 그럼요. 틀려봤자 일개 대학생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희천 씨의 이 과감한 예상 날이 갈수록 더 과감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뭐 바로 다음 시리즈 가시죠. 왜냐하면 그 다음 시리즈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거든요. 두 팀 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시드 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천 씨의 팀 미네소타가 덴버를 3대2로 리드하고 있는데 미네소타가 사실 부상 아니었으면 5차전에서 끝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앤서니 에드워즈는 다행히 뭐 다른 인대 쪽은 큰 부상 아닙니다. 과신전으로 인한 이 무릎 쪽 뼈 부상, 타박상으로 지금 최소 2주 이상 결장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디빈첸조가 아킬레스건 파일로 이탈을 하면서 4차전은 도순모의 정말 미라클한 활약으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5차전에서 덴버에게 반격을 허용했습니다. 디빈첸조가 사실 이번 시리즈 활약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 선수가 사실 3점 라인에 구애받지 않는 슈팅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큰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선수가 되게 솔리드한 슈팅감을 매 경기 유지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선수가 사이즈가 작음에도 리바운드 가담, 헛슬 이런 거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대단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또 수비에서 빵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레이를 몇 번 또 잘 막아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 되게 큰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엔트는 역시 부동의 1옵션인데 이 두 선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퍼리미터 위협이 확실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키치도 수비에서 조금 부담감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런 게 좀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고 그리고 뭐 5차전까지 했지만 4차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느꼈던 건 덴버는 디펜스뿐만 아니라 오펜스에서도 고든의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라는 게 느꼈어요. 물론 대부분의 볼터치는 요키치랑 머레이가 합니다.
하지만 덴버의 오펜스의 완성은 저는 요키치 투 고든 하일로우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하고 또 이것 때문에 요키치한테 수비가 붙을까 말까 그 고민하는 찰나에 저는 공격의 다양성이 되게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키치의 탑3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경기가 터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덩커 스팟 공략 그리고 코너 3가 모두 가능한 고든이 사라지다 보니까 요키치한테 하이에 투입이 되더라도 고베어랑 1대1로 잡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코너 3의 효율마저도 같이 떨어졌어요. 수비가 다 잡힌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이에서 잡다가 후반에는 어떻게 바꿨냐면 한쪽으로 아예 비워두고 그 엠티 사이드에서 포스트업을 시도했는데 역시 고베어와 동 타이밍에 들어가는 포스트업은 공략이 거의 잘 안 됐죠. 그래서 요키치가 고베어를 그 저번 매치업에서 털어먹었던 거는 핸드오프나 피켄롤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뺏은 후에 자신의 그 육중한 몸을 먼저 넣은 후에 득점을 했던 건데 이게 뭐 동타이밍에 잡히면은 사실 그 팔 길이 자체에는 고베어가 더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효율이 딱히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도순무가 활약했던 것도 결국 덴버의 POA 디펜더가 없고 또 고든의 몸 상태 약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요키치가 드랍 수비를 서는데 이게 저는 문제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를 다 이게 이거 지우고 하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잠시만요. 자 이거를 제가 세팅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자, 종일 이제 덴버와 아니면 이거 그냥 요 밑에 네. 거 파일 그대로 뒤에다 띄워주셔도 됩니다. 덴버 알겠습니다. 미네소타.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쭉 다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아직 이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 저희가 지금 이러는 부분 안 자르고 그냥 할게요. 네네. 네, 자 가시죠. 그래서 자, 그냥 전환을 한번 하고. 네. 네, 지금 봉호 씨 없는 게 진행도 진행이네요 여기서. 이게 리딩 카드가 중요하다니까. 네, 이래서 휴스턴이 벤블릿이 빠지니까 지금 개판이 났잖아요. 팀이.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뭐 타리슨이랑 자바리슨 있습니다. 자바리 괜찮으시겠어요? 자바리가 나은 것 같은데. 그럼. 네, 뭐 그게 그거죠. 네, 그쵸. 네. 보면은 자, 보여주시죠. 네, 뜬금없이 제가 유타 경기를 가져와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덴버가 건강한 고든이 뛸 때 오펜스가 이렇게 잘 풀린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되게 평범한 투맨이죠. 이렇게 걸어주고 하이에서 슬립으로 빠지는 요키치가 공을 받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고든 벌써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이 빅맨이 여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선수가 여기에 있으면 요키치한테 거의 공짜 2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랍 수비를 하던 빅맨이 끌려 나가게 되고 여기서 엘리오 패스를 받아서 이제 컷인 덩크를 하는 겁니다. 네, 요거 전형적인 이제 덴버 오펜스죠. 하일로우 게임. 엉덩이를 걸고 슬립하고 그쵸. 머레이에 위로 높이 올려주는 패스도 너무 좋고. 네, 이거는 뭐 거의 기계적으로 학습이 된 오펜스고요.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수비를 등지고 포스트업을 하려는 이제 백다운 상태에서 공을 받아버려요. 하이에서. 이랬을 때 수비가 지금 거의 맨투맨으로 다 잡혀있죠. 근데 고든이 여기서 등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 베일리는 요키치를 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 밑에 있는 수비수도 다 지금 시선이 보면 요키치를 향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키치가 고든에게 볼을 넘겨주게 되고 지금 보시면 이 상황에서 요키치는 두 가지 옵션이 생깁니다. 사실 고든에게 줬지만 여기서 반대로 하더웨이 주니어에게 줬어도 오픈 석점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공격이 되게 잘 풀렸던 건데 고든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4차전의 경기를 보시면은 여기서 잡았을 때 크리스찬 브라운이 지금 나즈리드에게 잡혀있고 반대쪽 이제 스펜서 존스도 잡혀있어요. 이때 고베어는 이미 나와서 요키치의 이제 스텝을 다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2점 풀업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네. 여기서 컷 옵션을 가져갈 수도 없고 사실 고든이었다면 여기서 조금 더 뒤에 위치를 하면서 이제 수비가 안 보이는 곳에서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컷을 해서 득점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스펜서 존스는 사실 그게 능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비가 다 닫혀있는 상태에서 가장 최악의 효율을 보이는 공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저도 하나 생각을 살짝 덧붙이자면 방금 같은 장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베어의 이 대인 수비가 충분히 지금 시리즈 시작부터 잘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너맨들이 사실은 뭐 한 발짝 정도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요키치에게 이제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예. 거기다가 내가 막는 선수 고든도 아니다 보니까 옵션 자체가 없어요. 그냥 요키치를 보다가 3점 라인으로 뛰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그냥 완전히 그냥 덴버가 서서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위치를 보시면 유타의 윙 디펜더들이 거의 이 지점까지 와 있었거든요. 여기 지점까지. 근데 미네소타의 윙 디펜더들은 거의 코너에 그냥 쳐져 있죠. 그쵸. 이러다 보니까 요키치가 다시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캠 존슨을 다시 45도까지 불러와서 패스를 줘서 다시 이제 캐치앤슛을 쏘게 하거나 투맨을 다시 하거나 하는 건데 지금 샤클락 보면은 이미 공을 잡았을 때 9초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다시 옵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2쿼터였고 다음 공격을 보이는 건 4쿼터입니다. 그 공격들이 하이 지역에서 계속 안 통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3명을 다 반대쪽 사이드에 밀어넣고 여기서 포스트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헬프를 안 갑니다. 예, 나즈리드는 헬프 갈 생각이 없고 고베어에게 요키치의 백다운을 1대1로 막아줘 라고 이제 주문을 해요. 그리고 고베어는 이거를 어렵지 않게 막아냅니다. 네, 이건 사실 고베어의 위험이기도 하고 요키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활약이 덜한 시리즈이기도 하죠. 그래서 4차전까지는 고베어에게 요키치를 최대한 안 붙이는 게 덴버의 목표였는데 이게 결국 다 실패했어요. 저는 그게 그 이유가 고든이 없어지면서 공격 다양성이 좀 줄어든 게 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고베어의 대인 수비력이 더 뛰어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이 장면도 보면 사실 요키치가 왼쪽 돌파를 하는데 고베어가 이 스텝을 따라가는 동작들을 보면은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가슴으로 받으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 따라가죠. 그러니까 사실 요키치가 아무리 뛰어난 빅맨이어도 이 정도로 고베어가 다 따라가면서 가슴으로 받아내면 이 고베어의 이 기본적인 윙스팬과 높이가 좋아서 사실 그걸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요키치의 픽앤팝에 대해서 이제 고베어가 움직이면서 볼을 받게 만들어야 하셨지만 네네. 이런 포스트 페인트 존에서는 고베어가 요키치가 저런 지점이 아니라 페인트존 아래 구역 더 안쪽으로 딥포스트에 이미 고베어를 밀어내면서 잡도록 해야 돼요. 그쵸. 네, 사실 그런 맞습니다. 세팅이 이루어져야 고베어가 그걸 피지컬하게 급하게 막으려다가 컨택이 일어나면서 파울을 얻어낸다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미네스타 수비가 딥포스트는 위험한 구역이니까 헬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서 그쵸. 밖을 봐줄 수 있는데 저렇게 세팅이 돼버리면 사실 미네스타는 제가 봤을 때 이 시리즈에서 미네스타의 작전은 고베어가 1대1로 요키치를 막아서 요키치에게 설사 어느 정도 득점 허용하더라도 파생 득점은 그냥 다 잡아버린다거든요. 그게 그냥 너무 미네스타가 원하는 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MT 사이드를 비워놓고 포스트업을 하면 사실 스틸의 위험은 적지만 돌 수 있는 방향은 한쪽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잡을 때 이쪽으로 돌면 사실 수비 2명한테 나 뺏어줘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돌 거는 고베어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쉽게 막히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의 오펜스에 대해서 한번 4차전 오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4차전에 활약했던 거는 맥다니엘스 그리고 도순모였죠. 근데 이게 저는 요키치의 수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키치가 수비를 너무 못한다 이거보다도 저는 소신 발언인데 크리스찬 브라운은 좀 과대평가된 수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이 선수가 열심히 뛰는 거에 비해 대인 수비력 그리고 스크린 대처 둘 다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먼저 올랜도가 미네소타에게 정규 시즌에 2대0 상대 전적을 가져왔거든요. 그거는 저는 올랜도가 이 액션을 잘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도순무가 엔트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썼거든요. 이걸 원래 엔트와 고베어의 겟 액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되게 먼 지점부터 시작해요. 거의 로고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엔트가 풀업 3점이 가능하고 그리고 엔트가 이 풀업 3점을 견제한 수비수가 한번 낚였을 때 그 속도를 사용해서 리머텍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올바른 대처법은 여기서
풀업 2점 어려운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일런 석스의 스크린 대처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속도를 한번 죽여줬고 이 빅맨의 웬델 카터 주니어도 아예 드랍으로 쳐지는 게 아니라 살짝 소프트 엣지를 나가준 다음에 다시 쳐져요. 네,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엔트는 가장 기대값이 낮은 2점 풀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2차전이었는데요. 이때 개덱션을 보면 이제 랜들이랑 같이 하시는데 여기서 크리스찬 브라운은 아예 스크린에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키치는 안 그래도 무겁고 느린 선수가 뒷걸음을 밟으면서 스텝을 한다? 이거는 엔트한테 완전히 좋은 먹잇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요키치의 수비 문제보다 크리스찬 브라운의 스크린 대처가 진짜 최악인 겁니다. 최악이죠. 네. 요키치기가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거고 살짝 그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네. 아까 제가 희천 씨가 준비한 건데 제가 약간 요 장면 다시 요 장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겟 액션을 불리냐면 가드와 빅맨이 주고 핸드오프 이렇게 마치 풋볼에서 이제 뭐 쿼터백이랑 같이 플레이하듯이 하는 거라서 요거를 이제 겟 액션이라 불러요. 예, 겟 액션인데 여기서 보면은 썩스의 스크린 대응을 보세요. 첫 번째 스크린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스루로, 그러니까 그렇죠. 슬라이스로 갔다가, 그러니까 스크리너 수비수와 이제 스크리너 사이로 안으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고베어가 플립 스크린으로 각도를 바꿀 때는 위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데 방금 크리스찬 브라운 잠깐만요. 그죠? 크리스찬 브라운 이거는 아니죠. 네, 그 앞에 겁니다. 요거는 다음 얘기할 거죠. 예. 마우스가 이 봉호 씨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예. 마우스 잃어버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빼니까. 네, 자, 요거죠. 여기서는 크리스찬 브라운이 스크린 하나에 그러니까 스크린 대응 자체를 완전히 잘못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한번 처음에는 언더, 처음에는 오버. 그러니까 아까 썩스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이제 네. 그 팀마다 기조가 있어요. 네네네. 예, 썩스는 이제 그런 기조로 수비를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브라운은 그냥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다가 그냥 고 오버를 한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고 오버를 할 때는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 앤트맨의 엉덩이 쪽에 거의 붙은 정도까지 따라가면서 앤트맨의 중심을 밀랑말랑, 그러니까 앤트맨의 밸런스를 밀랑말랑 하면서 타이트하게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앤트맨은 여기서 순간적으로 요키치와 1대1이 되는데 요키치의 사이드 스텝은 뭐 앤트맨 입장에서 그냥 장난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 오버 수비, 방금 크리스찬 브라운처럼 오버 수비를 할 때는 스크린 위로 지나갈 때는 사실은 핸들러 수비수가 뒤에서 쫓아가더라도 타이트하게 붙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예, 그걸 못하면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드랍백 아니면 처져 있는 이 빅맨 수비수가 농락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브라운의 문제가 맞다. 네, 저도. 브라운의 문제가 좀 심각했고 그래서 사실 맥다니엘스도 이건 이제 정규 시즌 덴버와의 경기인데 이 선수도 그러니까 덴버의 수비를 무시하는 이유는 자신의 리머텍이 활용되기 가장 좋은 수비가 사실 덴버의 오펜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여기서 핀다운 스크린 받고 올라오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고베어에게 공을 받고 이미 여기도 크리스찬 브라운은 벌써 스크린에 지워집니다. 이미 그러면 요키치랑 1대1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맥다니엘스 같이 길쭉하고 운동 능력 좋은 선수는 여기서 이미 가속도를 붙여서 도약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엄청 자유로워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편하게 플로터. 그리고 지금 상황은 플로터였지만 그냥 들어가서 진짜 몸 붙이고 올라가서 리모텍에서 엔드원 뜯어내거나 잘 뜯어내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덴버는 크리스찬 브라운에게 확실히 오버페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즌은 어떻게든 POA 디펜더를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심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덴버의 또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말 머레이가 수비가 약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위치를 하는데 여기서 콜링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머레이가 뒤늦게 자기가 놓쳐버리니까 손으로 밀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 시점에서 이미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미 따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레이가 튀어나가든 아니면 크리스찬 브라운이 이걸 인지하고
나가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미 공간이 너무 많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애초에 콜링 자체가 잘못됐고 그쵸. 잘못된 콜링에 기반해서 뒤늦게 쫓아가니까 고베어가 브라운의 동선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너무 쉽게 스크린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 덴버 수비의 조직력의 문제도 같이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4차전까지 봤을 때 덴버의 수비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키치가 고베어가 고든이 없으니까 뒤쪽 공간이 털릴 게 우려돼서 드랍 수비를 한다 이해가 되지만 이 선수들이 미네소타가 막 컷을 막 기가 막히게 잘 쓰는 팀도 아니고 맥다니엘스, 리드, 엔트, 도순모 이렇게 좀 길거나 빠른 선수들 상대로 너무 쉽게 그들의 가속도를 붙이게끔 해주는 게 저는 덴버가 왜 이렇게밖에 수비를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도순모가 43득점이 가능했던 게 물론 3점이 잘 터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핸들링이 1번급이 아닌데도 쉽게 진입을 해서 플로터 득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플로터 뱅크슛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안정적인 자세에서 계속 들어갔거든요. 근데 5차전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요키치가 여기서 이거 평범한 투맨 게임이죠. 그래서 도순무가 초반에 핸들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콜리와 나눠서 하긴 했지만 콜리는 사실 개인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득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사실 고베어와 도순무의 투맨 게임이 제일 주요한 이제 공격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투맨 게임을 했을 때 요키치가 생각보다 좀 높은 위치에 올라와서 스크린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그 밑에까지는 좀 올라와서 가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머레이가 좀 따라올 시간을 벌어줬고 고베어는 사실 여기서 잡아서 뭘 할 수가 없는 선수고 이 선수는 무조건 롤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키치가 자연스럽게 해서 박스아웃까지 그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요런 수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도순무가 초반에 되게 당황을 하면서 공격이 되게 안 풀렸습니다. 네. 요게 저는 수비 쪽에서는 가장 주요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맥다니엘스가 이 경기의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진 건 저는 맥다니엘스 그리고 스펜서 존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맥다니엘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턴오버를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망했고요. 그 다음에 스펜서 존스한테 3점 5개 중에 4개 맞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건 사실 예상 밖의 변수긴 하죠. 네, 그 스펜서 존스의 슈퍼를 보면 저는 그 KBL의 모 선수가 생각이 나거든요. 누군지 아실 텐데 KBL의 모 선수? 그 SK의 그 선수가 이제 쓰는 손만 다르고. 네, 그쵸. 네, 그런 알겠습니다.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와 진짜 그 선수한테 그러니까 스펜서 존스한테 3점 4개를 맞는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레이한테 4개 맞는다? 쿨하게 인정합니다. 요키치한테 탑3 맞는다? 인정합니다. 근데 스펜서 존스가 4개를 맞는데 이게 열이 끌어오르더라고요. 심지어 이 경기 중반에 이제 발렌슈나스가 연속적으로 턴오버와 오펜스 파울을 범해주면서 경기를 좀 이렇게 쫀쫀하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또 맥다니엘스가 바로 승리를 뱉어버리더라고요. 덴버랑 한 게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 이제 이런 수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스크리너를 롤밖에 못하는 고베어가 아니라 랜드를 불러서 아까 전처럼 랜드를 불러서 사실 끝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랜들이 이제 하이 지역이나 네일 지역을 활용해서 패싱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요키치를 끌어냈을 때 여기 이제 수비수 뒤쪽에서 컷을 보면서 한 명은 컷, 한 명은 이제 코너 3 이렇게 보면서 좀 볼 흐름을 살려주는 게 주요한데 문제는 이것도 딜레마인 게 랜들은 이번 시리즈에서 뭐에 주력하고 있냐면 앞선 수비수와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브루스 브라운이나 크리스찬 브라운, 자말 머레이와 만났을 때 백다운을 통한 매치업 헌팅에 주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패싱 허브 역할을 시키면 그거는 조금 또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차전에 과연 이제 어떻게 공격과 수비를 좀 바꿔서 올지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옵션을 쓰려면 사실 이 각도, 저 지금 화면 멈춘 이 장면에서 만약에 그 옵션이라면 핸들러가 가벼운 바운드 패스, 포켓 패스 찔러주고 스크리너가 지금 저 장면에서 고베어지만 저 장면에서 잡고 이제 양쪽을 보면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고베어는 사실 저기서 뭐 드리블 한두 번 캐치한 다음에 그 리듬을 이어가서 드리블 한두 번 더 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도순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면서 고베어에게 랍 게임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냐면 도순무는 아직 처음 맞추잖아요. 네. 그리고 도순무는 그런 패턴은 아니기도 하고 그쵸, 네. 그리고 고베어가 저기서 포켓 패스 준다고 해서 볼을 잡아서 말씀하신 그런 양옆을 봐주는 어떤 쉽지 않죠. 패스 센스 자기가 그거 가지고 공보는 것도 어려운 선수. 그렇죠. 그래서 휴스턴에서 예전에 하든과 카펠라가 2대2 할 때 카펠라가 저런 게 안 돼서 네. 한계가 분명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고베어의 그냥 공격적인 한계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수비를 해도 이게 핸들러가 엔트였다면 괜찮은 게 엔트면 여기서 더 안 들어가고 사실 스텝백 풀업 3가 가능한 선수인데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백 그쵸. 하면서. 네, 그리고 사실 자말 머레이랑 이렇게 매치가 돼도 예를 들어 이제 고베어가 처지고 요키치랑 매치가 됐을 때 머레이 상대로 그냥 아이솔해도 되거든요. 근데 또 도순무는 또 그 정도까지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펜스 문제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본즈 아일랜드 정도고 테렌스 셰넌 주니어는 사실 온볼이 좋은 선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엔트에 더해서 디빈첸조까지 빠지다 보니까 좀 전력 누수가 크다고 확실히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네. 공격 재능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희찬 씨는 미네스타가 이제 홈으로 가는데 네네. 이 3대2 리드를 지키면서 시리즈를 끝낼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진짜 이 부상 여파로 결국에는 사실 지금 미네스타 역전당해도 아무도 안 놀리거든요. 이거는 그쵸, 뭐, 예. 왜 어떻게 이기냐 이런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젖잘싸죠, 젖잘싸. 예,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미네스타가 시리즈 이제 이대로 클로즈아웃을 해내는 거를. 예. 아니 팬심 때문에 스트레스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네소타 경기는 보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요키치가 어느 정도 해법을 좀 찾긴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저는 요키치 이번 시리즈에 그러니까 5차전에서 제가 이번에는 짤은 못 가져왔는데 요키치가 그 MT 사이드 피켈로를 인버티드로 하거든요. 근데 4차전까지는 이걸 탑에서 그냥 자말 머레이를 불러서 했어요. 둘이서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베어한테 다 막혔는데 이제는 코너에 있던 티마주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이쪽은 완전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7차전을 가려나? 근데 저 모르겠어요. 저는 맥다니엘스를 믿습니다. 맥다니엘스가 이렇게 저점 한번 찍었고 어차피 고든 와스는 저는 이번 시리즈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네소타 올라갑시다. 미네소타 네, 올라가고 예. 샌안토니오한테 대차게 깨지겠죠. 엔트 디빈첸조 이 3점 활약 없이는 샌안토니오는 절대 못 이겨요. 예. 그리고 맥다니엘스의 리머텍, 도순무의 리머텍. 이거 멤비 웃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요키치니까 저거 보면서 막 지금 도순무가 그 스네이크 드리블도 치고 막 하지. 웬비면은 쫄아서 도망가죠. 쫄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저기 진입도 되게 까다로울 거예요. 손질까지 들어오니까 웬비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네. 희천 씨의 희망사항은 미네스타의 시리즈 마무리. 예, 저는 덴버 우승론을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우승으로는 포기하셨죠? 아니요, 몰라요. 아직 안 했어요? 끝날 진짜요?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보세요. 지금 올랜도 동부 1위 맞췄습니다. 거의 네. 사실상 맞춘 거나 다름없 1번 시드로 이제 2라운드 진출합니다. 예, 8번 시드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팬분들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1위 이겼으니까 1등이죠, 올랜도가. 네. 그리고 여기서 덴버가 또 이제 1승 3패를 뒤집고 올라간다면 덴버 우승론 가능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넘어갈까요, 이제? 네네. 네, 이 정도로 하고 그럼 마지막 마무리. 자, 사실 이 시리즈도 자, 케빈 듀란트가 5차전도 결장을 합니다. 네네. 휴스턴이 지금 듀란트 없이 경기를 하는데 익숙해졌지만 시리즈는 3승 1패. 레이커스의 우위이고 지금 오스틴 리브스까지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저는 4차전에 이제 요 전력으로는 레이커스의 오펜스의 한계가 확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 3차전 르브론이 대단한 활약을 했고 거기서 이제 스마트도 한번 터져줬고 캐너도 되게 잘해줬고 하지만 이제 휴스턴 수비가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죠. 르브론도 살짝 지친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르브론의 노쇠화를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번 시리즈에 르브론의 드라이빙 레이업 성공률이 30%대입니다.
이게 전성기 르브론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그거의 2배여도 르브론 치고는 낮은 거예요. 그쵸, 예. 60%인데 르브론 거의 70%가 70% 중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탑에서 센군이랑 매치됐을 때도 르브론의 그 잽 스텝 하다가 왼쪽으로 돌파 드라이빙 레이업 하는 게 되게 느려졌고 골 밑에서 되게 블락이 아닌데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세월 무상이라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4차전에 좀 주요했던 휴스턴의 수비는 르브론의 백다운을 할 때 어떻게 수비를 했냐면 최대한 코너 쪽으로 몰더라고요. 그래서 슛을 던지더라도 최대한 어려운 페이더웨이성 베이스라인 페이더웨이. 베이스라인 페이더웨이가 사실 확률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코너로 몰리다 보면은 그쪽 코너에 패스를 하는 게 무의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에 이제 코너에 있던 선수가 45도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수비가 다 잡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졌고, 백다운 옵션을 사실 많이 억제를 했죠. 그리고 케나드랑 스마트의 슛 볼륨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센군의 이제 한우물만 파는 백다운이 드디어 4차전에는 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통했다. 그리고 3점도 오랜만에 30개 던져서 12개, 40%. 그래서 뭐 휴스턴이 가장 잘 풀린 형태의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적응을 하는 게 느껴지는 게 4차전도 사실은 이길 경기를 말도 안 되게 졌거든요. 그쵸. 셰퍼드의 그 턴오버. 네. 진짜 휴스턴스러웠어요, 사실. 셰퍼드스러웠고. 네. 스러웠고. 휴스턴이 이제 이 말씀하신 레이커스의 어떤 돈치치 리브스 없는 이 오펜스에 적응을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비디오 미팅도 많이 했을 거고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사실 현재 돈치치 리브스 없이 있는 자원으로 최대치의 어떤 공격 옵션을 그냥 끌어낸 거였고, 여기서 휴스턴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막기 시작하면은 레이커스 그럼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사실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리브스의 지금 5차전 출전 여부가 저는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퀘스천어블인데 50대 50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레이커스는 이거 시리즈 장기화되면 저는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케빈 듀란트 결국엔 돌아올 수 있고, 지금 레이커스는 르브론 비롯해서 다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래서 레이커스는 한 경기 무조건 힘 다 쏟아서 그냥 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지. 여기서 느끼는 건 OKC는 또 웃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오더라도 탄탄대로예요. 진짜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대1. 그러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센 팀이 쉬고 있는데 레이커스는 르브론이 이제 지쳐가고 있고, 물론 이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느낀 게 르브론이 잘하고 레이커스가 잘해야 저희 슈퍼챗도 늘어난다. 그러니까요. 레이커스 팬분들이 상당한 후원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 화이팅. 레이커스 화이팅. 그리고 1, 2, 3차전 진짜 르브론이 대단한 활약을 보인 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와중에도 르브론의 야투 효율 자체는 전성기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캐러드 같은 선수도 수비에 다 잡혀버리니까 르브론이 패스할 곳을 찾다가 결국 이제 공격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탄 처리할 곳도 없어서 자기가 이제 터프샷을 던지다 보니까 4차전에는 야투율이 22.2%, 9개 던져서 2개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지금 르브론에게 1옵션급 어떤 디시전 메이킹이나 어떤 샷 크리에이팅을 맡기고 그걸 괴롭히려고 더블팀하고 휴스턴은 이거 솔직히 노인 학대입니다. 진짜 학대예요, 진짜로. 르브론은 이제 3옵션 해야 되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농구를 지금 시즌 중반부터 해왔는데 그냥 르브론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리즈는. 근데 휴스턴도 그럴만한 게 그 노인한테 3경기를 털렸습니다. 휴스턴은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리브스가 빨리 돌아와서, 물론 저희 이제 리브스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슈팅 이제 20개 가까이 던져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브스의 야투율이 막 40% 아니면 혹은 30% 후반이 되더라도 결국 많이 던져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캐너드였지만 캐너드는 점점 야투 볼륨 자체가 줄고 정규 시즌의 캐너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리브스가 돌아오면
이제 드래그 스크린 활용한 좀 하이피켓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르브론 사이드 수비를 집중시키기가 좀 힘들죠. 애초에 르브론이 그런 식으로 백다운을 많이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좀 다른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루카 돈치치는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2라운드도 못 뛸 수 있다. 근데 애초에 햄스트링 부상이 원래 그런 부상이에요 지금. 게다가 그쵸. 그냥 가벼운 햄스트링도 아니고 2도라고 하니까 사실 너무 예견된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 팬분들은 뭐 막 이제 이 부상 때문에 참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냥 사실 돈치치의 복귀는 진짜 컨퍼런스 파이널 이후나 가능하다. 쉽지 않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현재 르브론의 분투와 어떻게 보면 레이커스에서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리브스의 복귀만을 좀 보시면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결과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좀 또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가 그래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3대0 수입을 뒤집는 건 사실 없었죠.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상대가 이제 OKC인 게 조금 야속하다. 정규 시즌에도 그렇게 당했는데 플레이오프 지금 르브론 다 지쳐가지고 2라운드에서 만나면 뭐 이거는 아무리 르브론이 비인간적이어도 거기서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718 르브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담인데 저는 뭐 덴버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요즘 덴버가 저 1718 클리블랜드 같아요. 슈퍼스타가 늘 하던 것만 하는. 맞아요.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 깜빡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르브론은 그때 대단했다. 그때 르브론은 진짜 요키치 같은 진짜 농구의 신 같았어요. 농구의 신 같았고 그렇다. 덴버 비판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매우 누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덴버랑 미네소타. 저요? 전 덴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역전할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래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너무 커요. 이게 미네소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죠. 아니, 누가 에이스 없고 거기다가 되게 중요한 어떤 3, 4 옵션 빠졌는데 누가 어떻게 이겨요? 맞습니다. 특히 덴버 같은 그래도 멤버 짱짱한 팀한테. 저는 미네소타는 사실 이 정도 한 것도 진짜 대단한 거다. 뭐 팬으로서 되게 재밌게 플레이오프를 봤어요. 근데 2라운드로 올라가면 조금 처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만약 덴버가 이제 올라가면은 샌안토니오와의 그거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샌안토니오 4대2 승리를 보세요? 네. 저도 그거 똑같거든요. 만약 덴버가 올라가면 덴버 안 될 것 같아. 덴버 너무 실망이에요. 진짜 경기력. 진짜 심각해요. 요키치도 지금 요키치가 95년생인가요? 96년생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뭔가 움직임이나 이런 게 뭐 이번 시즌은 그 부상 여파도 좀 있겠습니다만 95년생 맞네요.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단계로 좀 오는 것 같아요. 뭔가 그동안 마일리지도 많이 쌓였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규 시즌은 웸비한테 판정승 거뒀습니다만 이 플레이오프에서 좀 안 될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 푹 쉬고 또 그러니까 덴버가 올라가더라도 4대3이잖아요. 덴버 팀 다 빼고 만나는 건데 그 상태로 뭐 웸비는 그 뇌진탕 지금 완전 100% 다 회복하고 체력도 짱짱한 상태에서 만나니까 이거는 뭐 아예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샌안토니오만 기대를 합니다. 저 그게 너무 기대. 차라리 이렇게 해서 샌안토니오가 건강하게 짱짱하게 올라가고 오클라호마 시티 샌안토니오 진짜 웸비 대 셰이. 그리고 실제로 정규 시즌 맞대결은 스포츠가 앞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샌안토니오의 수비가 3점에 약한데 사실 썬더는 그게 강점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호님이 오클라호마 시티를 고르셨고 저는 샌안토니오 골랐는데 미네소타 고른 거 아니었어요? 미네소타를 고르려다가 결국 안 골랐어요. 그때는 미네소타에 대한 믿음이 지금보다 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네소타 그 톡방에 살짝 민망했거든요.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뭐 서부는 그렇게 두 분이 하시고 저는 동부 올랜도 1위 올랜도에. 파이널 올랜도 보시는 건가요? 잠깐 누구랑 붙죠? 4, 5위니까. 클리블랜드 토론토? 이거 올랜도 할만합니다. 아까도 진짜요?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뉴욕 아니면은 그쵸. 보스턴이 올라올 텐데. 할만해요. 거기까지도. 파울로 방케로의 분리볼 파울 뜯기, 드리블 드라이브에 도노아 미첼, 제임스 하든 다 나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닉스에는 아누노비가 있고 보스턴에 제일런 브라운이 있고. 올랜도도 많아요. 데스몬드 베인 있고 제일런 석스 있고. 웬델 카터 주니어 석스 있고. 저번 경기에 3점 몇 개 중에 몇 개 넣은지 아세요? 11개 중에 1개 넣었습니다. 아니까 일부러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말하겠어요. 이 올랜도 사랑. 올랜도 화이팅!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올랜도. 동부는 예. 올랜도, 서부는 네, 레이커스 네, 화이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네. 오늘 이제 봉호 씨 없이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공지를 한번 드렸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웬만하면 라이브를 할 거예요. 네네. 이제 녹화는 끝이다. 예, 그리고 그래서 라이브는 이제 다시 뭐 저희가 제업을 한다든지 동영상 탭에 이러진 않고요. 라이브는 그냥 그대로 열어둘 겁니다. 네네네. 앞으로. 그리고 그 라이브 하면서 저희가 뭐 경기 영상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은 또 잘라가지고 또 비디오룸이라는 코너로 꾸준히 올릴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탭 앞으로 이제 저희 2시간짜리 늘 들으시던 거는 라이브 탭에서 앞으로 찾아주시고 네. 저희가 동영상 탭에서는 이런 분석적인 거 그리고 또 뭐 다른 콘텐츠 저희가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도 올라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공지글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느바라디오 4월 마지막 방송이죠. 4월 마지막 방송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예. 다음 주 5월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5월이고 다음 주 되면 이제 저희가 이 2라운드에 대한 이야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리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다뤄보면서 재밌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느바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역시 영상 가지고 하는 게 재밌